친척 25명이 우리 집에 묵겠대요. 잘 됐네. 난 여행 갈 거니까. 음식이랑 청소는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5년이면 충분했어.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2세 정혜남 씨의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30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끼니를 책임졌던 혜남 씨는 은퇴 후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서린 씨가 매번 손님을 초대할 때마다 묵묵히 부엌을 지켰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명절에 친척 25명을 집에 재운다는 통보를 받은 순간 혜남 씨는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듣기 전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서린 씨는 여느 때처럼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엔 저희 친척들이 좀 많이 와요. 숙소가 비싸서 우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혜남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몇 명이나? 25명요. 평소에 혜남 씨였다면 한숨을 쉬며 장볼 목록부터 작성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나도 마침 여행 계획이 있었거든. 너희가 알아서 잘해. 서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면 누가 음식을. 서린아, 넌 30살이야. 충분히 할 수 있어. 혜남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실 혜남 씨는 지난 5년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그녀가 한 일들을 따져보니 어마어마했죠. 매주 열리는 서린 씨의 홈파티, 분기마다 있는 가족 모임, 명절 때마다 몰려오는 손님들. 서린 씨는 SNS에 우리 집 파티라며 자랑했지만 실제로 음식을 만들고 집을 치운 건 전부 혜남 씨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들 좀 초대했어. 아들 도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의점을 운영한다며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엔 손도 대지 않았죠. 혜남 씨는 새벽부터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요리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서린 씨 요리 솜씨가 대단하네요 라고 칭찬할 때마다 서린 씨는 별거 아니에요 라며 웃었고 혜남 씨는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작년 명절이었습니다. 서린 씨 친정 식구 15명이 왔는데 혜남 씨는 이틀 동안 부엌에서만 지냈어요. 무릎이 아파 잠시 쉬려 거실에 나갔더니 서린 씨가 속삭였죠. 어머님, 손님들 앞에선 좀. 그 말에 혜남 씨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손님 취급받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25명이라니. 혜남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사람이다. 혜남 씨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냉장고를 비웠어요. 음식 상할까봐 다 정리했어. 그릇장엔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도자기가 비싸서 혹시 깨질까봐. 청소업체 예약도 취소했죠. 너희가 하는 게 더 깨끗할 거야. 서린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손님 접대는 어떻게? 내가 하면 되지. 늘 SNS에 올리던 것처럼 멋지게 해봐. 혜남 씨의 말에 서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 씨가 나섰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지 않아? 가족이잖아. 그래, 가족이지. 그런데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난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혜남 씨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난 이 집에서 유령 같았어. 손님 올 때마다 부엌에 숨어 있었고, 너희는 내가 만든 음식을 너희 솜씨인 양 자랑했지. 이제 나도 좀 살아보려고. 어디 가시는데요? 서린 씨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 일주일 예약했어. 명절인데 가족이랑 있어야지. 가족. 25명이나 오잖아. 충분할 거야. 혜남 씨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도연 씨가 마지막으로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만. 도연아, 넌 33이야. 내 아내는 30이고 둘 다 충분히 어른이야. 어른이면 책임도 질 줄 알아야지. 문이 닫히고 집안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린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방을 바라봤어요. 텅 빈 냉장고, 잠긴 그릇장,
정리된 조리도구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연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떻게 하지? 서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들은 몰랐습니다. 해남 씨가 단순히 여행만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집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카드 빚과 가족명의 대출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요. 해남 씨는 호텔 창밖으로 펼쳐진 겨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 25명의 손님과 텅 빈 부엌, 그리고 사라진 집주인. 이 명절은 도연과 서린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함 뒤에 숨은 누군가의 희생을 이제야 보게 된 것을요. 해남 씨가 집을 나선 지 몇 시간 만에 도연 씨와 서린 씨는 현실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5명의 친척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겨우 이틀. 평소 같으면 해남 씨가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 안구석구석을 청소했을 텐데 이제 그 모든 걸 자신들이 해야 했죠. 서린 씨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어요. 도연 씨, 장 봐야 해요. 25명이 먹을 음식을. 도연 씨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불렀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난 가게 나가야 돼. 뭐라고요? 당신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가셨는데 가게가 문제예요. 서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 나도 요리 못해. 도연 씨도 지지 않고 소리쳤죠. 부부싸움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둘은 마트로 향했지만 무엇을 사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해남 씨는 늘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혼자 장을 봤으니까요. 서린 씨는 카트를 끌며 망설였습니다. 갈비를 사야 하나? 아니면 불고기. 25명이면 고기가 얼마나 필요하지? 계산대에서 나온 금액을 보고 둘 다 놀랐습니다. 68만 원. 그것도 고기와 기본 재료만 산 가격이었죠. 어머님은 대체 어떻게 매번 이런 걸. 도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내려놓고 나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릇이 없었습니다. 해남 씨가 비싼 도자기 세트를 보호한다며 잠가둔 그릇장.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죠.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사와야 하나? 서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서린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서린아, 우리 내일 몇 시에 도착하면 돼. 엄마. 사실, 서린 씨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오후 3시쯤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평소에 서린 씨는 친정 식구들에게 늘 자랑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할 게 없어요. 집이 넓어서 손님 오는 건 문제 없어요.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게다가 서린 씨는 이번 명절 모임을 SNS에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샵명절 스타그램 샵대가족 모임 샵우리집 파티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요. 도연 씨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린, 우리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은퇴하고 나서 단 하루도 쉰 날이 없었어. 매일 청소, 빨래, 요리.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잖아. 서린 씨도 조용해졌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어요. 해남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점심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끝없는 일의 연속이었죠. 기억나? 도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어버이날에 엄마가 뭘 받고 싶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서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루만 쉬고 싶다고. 그냥 하루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고 하셨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던가요? 엄마가 쉬면 집안일은 누가 해요? 라며 웃어넘겼죠. 그리고 대신 비싼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해남 씨는 고맙다고 웃었지만 그 화장품은 한 번도 쓰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어요. 더 가슴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추석 때 해남 씨가 무릎이 아프다며 잠시 쉬려 했을 때 서린 씨가 했던 말. 어머님, 손님들 앞에서는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 말에 해남 씨는 아픈 무릎을 붙잡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었죠. 도연 씨의 생일 파티 때도 그랬습니다. 친구들 10명을 초대했는데 해남 씨는 이틀 동안 음식을 준비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도연이 어머니 요리 솜씨가 대단하다고 칭찬했지만 정작 도연 씨는 우리 와이프가 준비한 거야 라고 대답했었죠. 해남 씨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않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서린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네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내일이었습니다. 25명이 도착하는데 음식도, 그릇도, 이불도 준비되지 않았죠. 서린 씨가 다급하게 청소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능하세요? 명절 연휴라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약하시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평소 해남 씨가 혼자서 다 했던 청소가 50만 원이라니. 서린 씨는 망설이다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우리가 하면 되지. 하지만 막상 청소를 시작하니 만만치 않았어요. 방 5개, 화장실 3개, 거실, 주방. 둘이서 하기엔 너무 넓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해남 씨가 매일 청소했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닦아야 할지도 몰랐죠. 도연 씨가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무슨 세제 써야 돼? 나도 몰라요. 서린 씨도 짜증이 났죠. 거실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밤 11시, 둘은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겨우 거실과 안방만 대충 치운 상태였죠. 내일 어떻게 하지? 서린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도연 씨의 대답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도연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아니, 해남 씨였죠.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건 해남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민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님 대신 연락드립니다. 변호사요? 도연 씨가 놀랐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몇 가지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집 열쇠는 현관 화분 밑에 있는 비상 열쇠를 쓰지 마세요. 그건 어머님만 쓸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릇장 열쇠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일회용품을 사서 쓰세요. 셋째, 청소 도구는 다용도실에 있지만 세제는 어머님이 따로 보관 중이니 새로 사서 쓰세요. 엄마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연 씨가 억울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이제 너희도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25명의 친척을 맞이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죠. 음식을 만들 줄도 모르고 그릇도 없고 집도 제대로 치우지 못했으니까요. 서린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사과해야 해요. 제발 돌아오시라고. 엄마가 받을까? 도연 씨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해남 씨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호텔 바다 뷰 객실에서 해남 씨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너희도 한번 겪어봐야 알겠지. 공짜는 없다는 걸. 새벽 2시, 도연 씨와 서린 씨는 아직도 부엌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려다 태웠고 잡채를 하려다 면을 너무 삶아 죽처럼 되었죠. 서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매일 이런 걸 하셨구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도연 씨도 후회했습니다. 엄마가 하니까 쉬운 줄 알았는데. 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해남 씨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 얼마나 크고 소중했는지를.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했는지를요. 명절 당일 아침, 해남 씨는 호텔 발코니에서 일출을 감상하며 룸서비스로 주문한 조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에그 베네딕트와 가꾸운 크루아상, 신선한 과일 플레이트와 향긋한 커피. 평생 남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대접받는 아침이었죠.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둔 지 사흘째. 화면엔 부재중 전화 156통. 읽지 않은 메시지 234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해남 씨는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한 날이야. 한편 집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도착했어요. 서린 씨의 친정 부모님이었죠. 어머, 서린아, 해남 씨는 어디 계시니? 서린 씨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이 급한 일이 생기셔서. 급한 일? 명절에
친정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곧이어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25명이 거실에 모이자 집이 꽉 찼죠.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보채고 어른들은 차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 한 잔 제대로 낼 수가 없었어요. 찻잔이 없었으니까요. 설이나 그릇은 어디 있니? 친정어머니가 부엌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그릇장에 있는데 열쇠가. 설인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도연 씨가 편의점에서 급하게 사온 종이컵에 커피를 타서 돌렸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묘해졌죠. 아니, 이 좋은 집에서 종이컵이라니?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진짜 문제가 터졌습니다. 설인 씨와 도연 씨가 밤새 만든 음식들은 처참한 상태였어요. 갈비찜은 타서 쓴맛이 났고 잡채는 떡처럼 뭉쳐 있었으며 저는 기름을 너무 많이 써서 느끼했죠. 이게 음식이야? 설인 씨의 사촌 동생이 전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바로 뱉었습니다. 언니, 이거 못 먹겠어.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해남 씨가 해주던 음식은 정말 맛있었는데. 그러게, 작년 명절 때 그 갈비찜 생각나네. 도연 씨가 다급해졌습니다. 제가 피자 주문할게요. 피자, 명절에 피자를 먹자고. 큰어른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도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큰일이야. 음식도 엉망이고, 그릇도 없고, 어른이면 스스로 해결해. 해남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만 도와줘. 도연아, 넌 33이야. 내 집에 온 손님은 내가 책임져. 엄마가 어디 있는지라도 알려줘. 도연 씨가 애원했지만 해남 씨는 단호했습니다. 난 휴가 중이야.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줄게. 냉동실에 비상용 떡국떡이 있어. 그거라도 끓여서 먹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냉동실을 열었어요. 정말로 떡국떡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명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형부, 시어머니가 뭐래? 설인 씨의 남동생이 물었습니다. 떡국떡이 있대. 그게 다야? 25명이 그걸로 어떻게?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화장실은 3개뿐인데 25명이 사용하려니 줄이 길게 늘어섰고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움직일 수도 없었죠.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고 어른들은 불평했습니다. 설이나, 이게 무슨 꼴이니? 친정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내가 항상 자랑하던 명절 모임이 이거야? 설인 씨는 눈물을 참으며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셨어요. 뭐? 왜? 제가 25명 온다고 하니까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5명을 무작정 데려온다고 했어. 시어머니 동의는 받았어. 아니, 그럼 이 음식은 누가 한 거야? 진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설인 씨가 시어머니께 통보식으로 얘기했다는 것,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가정부처럼 대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거부했다는 것. 설인이 너, 그동안 시어머니가 다 하신 걸 내가 한 것처럼 SNS에 올렸다며. 사촌 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설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배고픔을 참다 못한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먹을게. 미안하지만 우리도 가야겠어. 친정어머니가 설인 씨를 불렀습니다. 설인아, 너 정말 실망이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니.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니? 저녁 무렵 25명 중 남은 사람은 5명뿐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쓰레기만 가득했고 부엌은 전쟁터 같았죠. 도연 씨와 설인 씨는 지쳐서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해남 씨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특선 정식을 먹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석양에 물들어 황금빛이었죠.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신가요? 해남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네. 오늘은 제 독립기념일이에요. 집에서는 도연 씨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해남 씨는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양민석 씨에게 문자를 보냈죠. 내일 오후에 서류 전달해 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밤 10시, 도연 씨와 설인 씨는 쓰레기를 치우다 말고 주저앉았습니다. 집은 난장판이었고 남은 친척들도 모두 떠났으며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죠. 도연 씨, 서린 씨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안 돌아오시면 어떡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도연 씨도 막막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해남 씨가 단순히 화가 나서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한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새벽 1시, 해남 씨는 호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명절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밥상이 아닌 내 밥상 앞에 앉았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부엌,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거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명절이다. 도연이와 서린이가 깨달았을까? 내가 해온 일들의 무게를,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내일은 두 번째 카드를 꺼낼 차례다. 그들이 쌓아온 거짓의 탑이 무너지는 날.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거짓보다는 낫다. 해남 씨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그녀를 잠들게 했죠. 처음으로 맞는 평화로운 명절 밤이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아침, 도연 씨와 서린 씨는 난장판이 된 집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민석 변호사입니다. 정혜남 여사의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양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죠. 먼저 이 서류를 확인해 주시고 오후 3시에 친척분들과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박경무 씨께도 연락드렸으니 참석하실 겁니다. 도연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이었어요. 해남 씨가 유일한 소유자인 이 집을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었죠.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서라는 제목의 서류였는데 지난 2년간 해남 씨의 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서린 씨가 창백해졌습니다. 매달 해남 씨 연금 280만 원 중 200만 원이 서린 씨의 쇼핑과 파티 비용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집 관리비와 생활비로 나갔더군요. 해남 씨가 개인적으로 쓴 돈은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보고 도연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대출 내역서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명의로 700만 원의 대출이 나가 있었고 서린 씨가 비밀로 만든 카드의 리볼빙 잔액이 1,800만 원이었죠. 서린, 이게 다 사실이야?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린 씨는 울면서 고백했어요. 미안해. 처음엔 조금만 쓰려고 했는데 친정 식구들이 자꾸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오후 2시 서린 씨의 큰아버지 박경무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서린아, 내 시어머니께 편지 받았다. 충격적이더구나. 뒤이어 서린 씨 친정의 회계 전문가 유지한 씨도 왔습니다. 언니, 내가 조사해봤는데 심각해. 이대로 가면 3개월 안에 신용불량자야. 오후 3시 정각, 양민석 변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거실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는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먼저 정혜남 여사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뜬 것은 서린 씨의 SNS 계정이었어요. 화려한 파티 사진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그리고 각 게시물마다 해남 씨가 정리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우리 집 썸머 파티 게시물, 실제 비용 320만 원, 해남 여사 연금에서 지출, 서린 씨는 음식 준비 안 함. 2023년 10월 3일, 시댁 살림 자랑 게시물, 사진 속 음식은 모두 해남 여사가 새벽 4시부터 준비, 서린 씨는 사진만 촬영. 2024년 1월 20일, 명품 가방 선물 받았어요 게시물. 실제로는 도연 씨 명의 카드로 할부 구매. 도연 씨는 이 사실 모름. 박경무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린아, 이게 다 사실이냐? 서린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해요. 양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거짓말입니다. 서린 씨는 친정의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서린 씨가 친정 단톡방에 보낸 메시지들이었죠. 우리 시어머니가 재벌 집안이라 돈이 많아요. 남편이 편의점 체인 사업으로 확장 중이에요. 우리 집은 10억짜리 주택이고 현금으로 샀어요.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매달 용돈을 주세요. 유지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다 거짓말이었구나.
시어머니는 평범한 급식 조리사 출신이고 형부는 편의점 하나 운영하고 집은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잖아. 그것뿐이 아닙니다. 양 변호사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서린 씨는 시어머니 모르게 친정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명목이 시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300만 원. 시댁 제사 비용 마이너스 200만 원. 시어머니 생신 잔치 마이너스 150만 원. 박경무 씨가 폭발했습니다. 뭐, 우리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그 돈 다 어디 썼어? 서린 씨가 울며 실토했어요. 명품 가방, 그리고 친구들이랑 호텔 파티. 도연 씨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서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양 변호사가 정리하며 말했죠. 정혜남 여사의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모든 불법 금융거래 즉시 취소. 둘째, 빌린 돈 전액 상환 계획서 제출. 셋째, 해남 여사 연금 계좌 접근 금지. 넷째, 이 집 출입 시 사전 허가 필수. 박경무 씨가 일어섰습니다. 설이나, 우리 집안도 더 이상 못 봐준다. 내가 빌린 650만 원. 당장 상환 계획 세워.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 지원은 없어. 유지한 씨가 노트북을 펴며 말했어요. 언니, 지금부터 내가 재정 상담해줄게. 먼저 카드 다 잘라야 해. 그리고 월 생활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전부 빚 갚는 데 써야 해. 서린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없이 사는 사람 많아. 박경무 씨가 호통쳤어요. 내 시어머니도 월 10만 원으로 생활하셨다며. 도연 씨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의존했어요.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따로 살 집을 구하고 엄마께 제대로 사과드리고. 양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어머니와 직접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한 가지 더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해남 씨가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으며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명절을 보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너희가 진짜 어른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습니다. 서린 씨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경무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둬야지. 회의가 끝나고 모두 떠난 후 도연 씨와 서린 씨는 텅 빈 거실에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서린 씨가 물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도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없이 우리 힘으로. 그날 밤 해남 씨는 호텔에서 양 변호사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며느님이 많이 울었고 아드님도 독립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해남 씨가 잔잔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 시작이네요.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되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가족인데. 양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변호사님,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해요. 전 단지 그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창밖엔 별이 가득했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남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일주일 후 해남 씨는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연 씨와 서린 씨가 나란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서린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해남 씨는 차분히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양민석 변호사와 박경무 씨, 그리고 유지한 씨가 들어왔습니다. 해남 씨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죠.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규칙을 정하는 날입니다. 해남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양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주거 협약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죠. 도연 씨와 서린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1조 주택 소유권. 본 주택의 단독 소유자는 정혜남이며 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매매, 담보, 설정, 임대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조 거주 권한. 도연, 서린의 거주는 소유자의 허가 사항이며
규칙 위반 시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서린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쫓아내실 건가요? 해남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규칙을 지키면 함께 살 수 있지만 어기면 나가야지. 제3조 출입 규정. 모든 방문객은 48시간 전 사전 통보 및 소유자 승인 필수. 5명 이상 모임 금지. 숙박 금지. 박경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규칙이네요. 남의 집에 25명을 데려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제4조 가사 분담. 각자 공간은 각자 관리. 공용 공간 청소는 주 단위 순번제. 식사는 각자 해결하되 함께 먹을 경우 당번이 준비 및 정리. 도연 씨가 놀랐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도 우리 밥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난 이제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가족이지. 가족은 서로 돕는 거지. 일방적으로 시중드는 게 아니야. 제5조 경제적 독립. 각자 수입으로 생활. 정해남의 연금 및 자산 접근 금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거주자가 균등 분담. 유지한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 달 관리비가 45만 원이니 3명이 나누면 각자 15만 원씩이네요. 서린 씨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수입이 없는데. 그럼 일을 해야지. 해남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0살이면 충분히 일할 수 있어. 내가 62인데도 이제부터 다시 일할 거니까. 엄마가 일을요? 도연 씨가 놀랐어요. 그래.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조리사 구한대. 주 3일만 일하기로 했어. 내 생활비는 내가 벌 거야. 제6조 금융거래 정리. 서리는 모든 비밀카드 즉각 해지. 도연명의 대출 상환 계획서 일주일 내 제출. 월 상환액 최소 50만 원. 서린 씨가 흐느꼈습니다. 50만 원씩이나. 박경무 씨가 엄하게 말했어요. 내가 만든 빚이야. 책임져야지. 우리 쪽 빚도 잊지 마. 650만 원. 양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린 씨의 채무 상환 계획서 양식입니다. 유지한 씨가 도와주실 거예요. 유지한 씨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언니, 일단 어디든 취업부터 해야 해. 최저시급이라도 받으면 월 200만 원은 벌 수 있어. 생활비 100만 원 쓰고 100만 원은 빚 갚는 거야. 2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 2년이나. 서린 씨가 망연자실했어요. 제7조 사생활 존중. 각자 방 노크 필수. 개인 물건 무단 사용 금지. 사생활 관련 SNS 게시 시 당사자 동의 필수. 해남 씨가 서린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더 이상 내 일상을 내 SNS에 올리지 마. 내가 만든 음식 사진도, 우리 집 사진도 내 삶이 아니니까. 네. 서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8조 위반 시 제재. 1차 위반 서면 경고. 2차 위반 1개월 외출 금지. 3차 위반 퇴거 통보. 도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도연아,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다면 이런 계약서가 필요했을까? 난 5년 동안 이 집에서 유령이었어. 보이지 않는 일꾼이었지. 이제는 당당한 집주인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고 싶어. 박경무 씨가 나섰습니다. 해남 씨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몰랐습니다. 서린이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해남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경무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참고만 있었으니까요.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거죠. 양 변호사가 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세요. 도연 씨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제대로 살게요. 서린 씨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봉투 안에는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서린 씨가 몰래 복사해둔 집 열쇠였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린 씨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해남 씨가 천천히 일어나 서린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되는 시작.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각자 준비한 간단한 음식들이었죠. 도연 씨는 라면을, 서린 씨는 김밥을, 해남 씨는 된장찌개를 준비했어요. 엄마 된장찌개 정말 맛있다. 도연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 레시피 알려줄게. 내가 직접 끓여 먹어. 서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요리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해남 씨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하지만 공짜는 없어. 설거지는 내가 해. 네. 당연하죠. 서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 씨는 부동산을 돌며 작은 투룸을 알아봤어요. 엄마, 저 다음 달에 독립할게요. 가까운 데 구해서 자주 뵐게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서린 씨는 이력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카페 알바 면접 보러 가요. 힘들겠지만 해볼게요. 해남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저녁, 유지한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님, 서린이 언니가 카페 알바 합격했대요. 시급 9,620원이래요. 잘 됐네요. 언니가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돈 번다고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이모님 덕분이에요. 해남 씨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서린이가 해낸 거죠. 그날 밤, 해남 씨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 계약서라는 차가운 종이가 필요했지만 이것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지고 독립적이면서도 함께하는 가족.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해남 씨네 집 마당엔 개나리가 활짝 피었어요. 일요일 오후 해남 씨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도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오늘 일요일 차 마시러 왔어요. 해남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새로운 규칙이 생긴 후 일요일 오후 3시는 가족차 시간이 되었어요. 사전에 연락하고 1시간 동안만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도연 씨가 독립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지만 스스로 청소하고 요리하며 살고 있었죠. 엄마, 된장찌개 끓여봤어요.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먹을 만하더라고요. 잘했네. 사진 찍어왔어? 도연 씨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라면만 먹었는데 이제 반찬도 만들어요. 서린 씨도 도착했습니다. 카페 유니폼을 입은 채였죠. 어머님, 일 끝나고 바로 왔어요. 서린 씨는 많이 변했습니다. 화려한 화장 대신 수수한 얼굴, 명품 가방 대신 에코백,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허세가 아닌 진실한 눈빛이었죠. 어머님, 이거. 서린 씨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제 몫이에요. 15만 원. 해남 씨가 놀랐어요. 벌써? 네. 첫 월급 받았거든요. 152만 원이요. 제 손으로 번 첫 월급이에요. 서린 씨의 얼굴이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50만 원은 빚 갚는 데 냈고 37만 원은 친정 빚 갚고 관리비 내고 나니 50만 원 남았어요. 이걸로 한 달 살아야 해요. 빠듯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 씨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서린이가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엔 배달 알바도 해요. 배달 알바까지. 해남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만든 빚이니까 제가 갚아야죠. 그리고 일하니까 좋아요. 제 힘으로 사는 느낌이 들어서요. 해남 씨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어머님도 일 다니시잖아요. 서린 씨가 웃었어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머님 음식 정말 좋아한대요? 그래. 아이들이 할머니 밥 맛있어요 하고 인사해줄 때 정말 행복해. 도연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좋은 소식 있어요. 편의점 매출이 올랐어요. 제가 직접 관리하니까 손실이 줄더라고요. 그동안 도연 씨는 편의점을 대충 운영했었죠. 알바생에게 맡기고 집에서 놀기만 했는데 독립 후엔 매일 나가서 직접 일했습니다. 재고 관리 제대로 하고 손님들께 친절하게 대하니까 단골도 늘었어요. 이번 달 순이익이 320만 원이에요. 해남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 일해서 번 돈이 제일 떳떳한 거야. 마당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처음엔 너무 원망했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손님들이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없이 그냥 가면 서운하고, 맛있었어요. 한마디에 하루가 행복하고, 어머님이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어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해남 씨가 서린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도연 씨도 고백했습니다. 엄마,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혼자 살아보니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건지. 빨래 하나, 청소 하나도 쉬운 게 없더라고요. 당연한 건 없어. 해남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금처럼 퍼지던 친절은 봉사가 되고, 감사 없는 봉사는 노예가 되는 거야. 서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머님을 노예처럼 대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데 말이야. 해남 씨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경계를 세운다는 게 벽을 쌓는 게 아니야. 문을 만드는 거지. 필요할 때 열고 닫을 수 있는 문.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서로 존중할 때, 서로 감사할 때,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할 수 있을 때. 해남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특별히 저녁 같이 먹을까? 각자 한 가지씩 만들어 와. 도연 씨와 서린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1시간 후, 식탁엔 3가지 음식이 올라왔어요. 해남 씨의 김치찌개, 도연 씨의 계란말이, 서린 씨가 카페에서 배운 샐러드. 자, 각자 만든 음식을 소개해봐. 해남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엄마 레시피로 만든 계란말이에요. 5번 실패하고 6번째 성공했어요. 도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저는 카페 사장님이 가르쳐준 리코타 샐러드예요. 재료값이 좀 나가서 특별한 날만 만들어요. 서린 씨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해남 씨 혼자 준비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치웠죠. 설거지를 하며 서린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달에 친정 빚 다 갚아요. 그 다음 달부턴 어머님 명의 빚 갚기 시작할게요.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아니에요. 빨리 갚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새 출발이니까요. 밤 9시, 도연 씨와 서린 씨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규칙대로 일요일 모임은 여기까지였죠.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도연 씨가 인사했어요. 어머님, 감사했어요. 서린 씨도 깊이 인사했습니다. 해남 씨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가. 그리고 두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잘하고 있어. 둘 다. 도연 씨와 서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해남 씨의 인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남 씨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도연과 서린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따로 걷던 부부가 이제는 손을 잡고 걸었죠. 이제야 제대로 된 부부가 되어가는구나. 해남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오늘로 이 일기를 마친다. 더 이상 억울함을 토로할 일도, 분노를 삼킬 일도 없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삶.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삶. 그것이 내가 찾은 행복이다.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이다.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법이다. 벽이 아니라 문이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그리고 아이들도 자유롭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속박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가까워졌다. 해남 씨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해남 씨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62세에 시작한 독립, 그리고 진정한 가족 만들기.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 보이지 않는 노동.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고 싶었던 순간.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때로는 정해남 씨처럼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떻게 경계를 세우셨는지, 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